지금부터 2015년 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제3분과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협력과 정책원입니다. 그동안 정책연구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 세션을 가졌는데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세 번째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IoT로 열리는 새로운 산업 시대와 정책을 주제로 매직 에코의 최재규 대표를 모시고 라운드테이블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실 분과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제를 맡아 주실 매직 에코의 최재규 대표님입니다. 진행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인하대학교 명승환 교수님, 숙명여대 차영진 교수님, 건국대학교 이용모 교수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문상호 교수님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경희대학교 김태현 교수입니다. 네, 그럼 우리 그 발제를 약간 특강 형식으로 저희가 한 20분에 30분 정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재규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IoT로 열리는 새로운 산업시대와 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최재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네 가지 주제고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본 정의,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에 대한 그런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미래 직업과 관련된 기술 흐름,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토론 주제를 발제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제 제 이력을 약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에서 좀 크게 한 4가지 업무를 좀 수행했었는데요. 삼성에서 이제 디지털 TV에 관련된 그런 개발 업무를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부에서 요즘에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심카드 관련된 개발을 하는 업무를 실리콘밸리 쪽에서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모바일 플랫폼 관련된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삼성을 나오기 전에는 아이클라우드 대응 TF로 삼성 클라우드 TF가 있었는데 거기서 클라우드 관련된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인베디드,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모바일, 클라우드에 관련된 업무를 쭉 수행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사물인터넷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넘겨주세요. 이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어렵게 되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란 뜻 그 자체가 이제 사물인터넷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웹인 것 같습니다. 웹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에 PC가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인터넷에 PC가 연결됐더니 사람들이 삶의 패턴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하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 이전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요. 이런 인터넷의 확장이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모바일이 이제 붙으면서 또 한 번 혁신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실리콘밸리 있을 때 애플 아이폰을 같이 개발하는 친구들이 사갖고 오느라고 출근 안 하더라고요. 처음 그때 아이폰을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봤던 아이폰은 전화기라기보다는 화면이 큼지막하게 큰 그런 일종의 카메라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그 당시에는 앱스토어에 대한 기능이 없었지만 2008년도에 앱스토어 기능이 추가되면서 완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진화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2010년 이후에 우리는 모바일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트렌드로 이제 PC와 스마트폰 이외에 조명, 그 다음에 어항이라든지 의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붙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물인터넷을 대변한다라고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물인터넷 정의해보자면 기존의 인베디드 모바일 클라우드라고 하는 나왔던 거의 모든 기술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 사물인터넷은 신기술이라 하기보다는요, 사물인터넷은 융합기술의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사물인터넷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나이키의 퓨얼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장난감에 접목했던 스페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사실 사물인터넷이 핵심 키워드로 언급된 거는 바로 레스트랩스가 만든 저 온도 조절기 때문입니다. 저 온도 조절기 만든 레스트랩스의 저 온도 조절기는요, 그 작년 1월달에 그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열풍을 불어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 저 레스트랩스의 저 온도 조절기 자체가 그 큰 의미가 가졌던 게 아니라 저 온도 조절기를 만든 레스트랩스를 구글이 무려 3조 4천억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 인수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웹의 혁신을 일으켰던 회사가 바로 구글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그리고 모바일의 혁신은 물론 애플이 먼저 일으키긴 했지만 패스트 팔로우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모바일 시장을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13조라는 거금을 주고 모토로라는 회사를 M&A까지 해서 모바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구글이 모토로라를 팔아버렸습니다. 뭐 삼성이나 뭐 LG나 HTC 같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던 회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모토로라를 정리했는데 이 13주에 산 회사를 1조 6천억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돈을 2배를 베팅해서 3조 4천억에 직원 100명도 안 되는 레스트랩스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레스트랩스는 작년 5월 달에 M&A를 또 하나 했습니다. 5,500억을 들여가지고요. 직원 50명도 안 되는 카메라 제조업체 하나 인수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구글은 직원 15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 인수하는데 무려 4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구글이 움직이니까 이제 IoT 시대가 열린다 하면서 작년 1월부터 전 세계적인 IoT 열풍이 불어닥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제품이 이 제품인데요. 필립스에서 만든 휴라는 제품인데 그 필립스에서 만든 휴 저 제품은 그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원래 필립스는 그 대형 디지털 텔레비전 만드는 전기 전자에 앞서가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재작년에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필립스 전자에서 전자를 떼버리고요. 필립스, 로얄 필립스 이름을 개명했는데 그때 신사업부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부의 이름이 IoT 관련된 개발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제품이 저 제품이죠. 저거는 사실 그냥 LED 전구인데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시킨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내가 픽셀 하나를 선택하면 그 픽셀 바꾸는 걸 가지고 LED 전구의 색깔을 바꿔주는 아주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는데요. 저 제품의 핵심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저런 제품을 어디서 팔게 됐냐면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했습니다. 기존의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에서는 딱 가면은 애플 제품과 터무니없는 가격의 케이스, 그 다음에 스피커, 이어폰 같이 일종의 액세서리만 판매했던 매장에 저런 류의 제품이 등장을 했죠. 현재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 오프라인 마켓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저런 류의 제품들을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실 IoT 비즈니스의 가장 큰 주목받는 이유는 방금 전에 보셨던 필립스 휴처럼 기존 제조업 제품에다가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존 그 LED 전구는 그 저부가 가치 제품의 상징적인 제품이거든요. 중국 애들이 가장 잘 만드는. 그런데 그런 제품에다가 필립스가 ICT 기능, IoT 기능을 추가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구 세계에 300불로 아주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제조업에 새로운 형태의 ICT 기술을 접목시키면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너지를 줬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비즈니스의 중요성은 사실 기존 제조업에 서비스를 접목시키고 여기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IoT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3개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작년부터 미래부의 사물인터넷 추진 TF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활동하면서 작년 5월달에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 전략,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 전략에 대한 후속 전략에 관련된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항상 키워드가 3가지가 따라다니더라고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ICT 영역에서 이제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이퍼커브라는 그런 곡선이 있는데요. 저 하이퍼커브에 이렇게 올라왔던 기술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하이퍼커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위치하는 게 이제 이 말은 무성한데 실체가 없는 그런 거품기 기술인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거품기의 대표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클라우드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이제 뭐 스마트폰, 뭐 안드로이드 폰 쓰면은 구글 계정 로그인 하셔야 되잖아요. 구글 계정 쓰는 순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아이클라우드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도 이미 구글 그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상당수의 서비스가 이미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에 9년 정도 지나서 현재 클라우드는 일반적인 기술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2012년도에 이제 IoT하고 똑같이 나왔던 키워드인데요. 빅데이터는 뭐 아직까지는 거품기에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는 작년 초부터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는 그런 기술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뭐 인프라를 분산 처리해서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인프라 제한, 서비스 제한에 따라서 앞에 그 X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이아스 클래스, 이아스 인프라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플랫폼 만드는 기술, 파스,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드는 사스 이런 식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해저 케이블 매설소인데요. 전 세계 데이터 통신을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해저 광 케이블입니다. 근데 해저 광 케이블의 그 허브를 잘 보시면 이런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데이터 센터의 위치인데요. 보시면 이런 지점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바로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는 허브 지점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트위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트위터를 처음에 개발했더니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쓰는 거죠. 미국 서부에서는. 그런데 제가 만약 개발했는데 그 서버를 한국에다 놓게 되면 이게 트위터 서비스를 쓰는 사람은 다 미국 서부에 있는데 한국에 서버가 있으면 서비스 할 때마다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고요. 서비스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서 VM 기술만 이용해서 서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데다가 서비스를 바로 해주면 여기서만 사용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갑자기 유럽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유럽의 허브에다가 갖다 서비스를 옮겨놓는 거죠. 이 클라우드의 가장 큰 메리트는 서비스 트래픽이 전 글로벌하게 벌어졌을 때 가장 최적화된 위치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대규모 데이터를 가장 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지금 구글, 애플, MS, 뭐 아마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시켜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중요한 빅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는 보통 3V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주 방대한 용량의 크기,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뭐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 형태의 정형화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동영상, 음악, 메시지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서 아주 큰 데이터에서 빠른 속도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속도, 이게 이제 빅데이터의 3개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빅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아주 많은 데이터 중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거를 정책이나 비즈니스에 반영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가치인데요. 뭐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이미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면밀히 분석해봤더니 그 데이터를 봤더니 뭐 어린이 보행 사고의 58%가 초등학교 반경 300m 안에서 발생하더라. 그거를 숫자로 분석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차트를 그린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통찰력 있는 정보를 빨리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는 위치를 이제 잡은 거죠. 아, 반경 300m 안에다 해야 된다. 초등학교 집중적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남자애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걔네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를 갖다 패턴을 찾아내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그 심야버스 운영하는데 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력발전소 만드는데 그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소의 그 위치 선정하는 기술을 좀 접목했던 것도 있고, 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기 방지 프로그램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해외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콜센터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가는 시스템들이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에 요즘에 가장 열광하는 회사들은 바로 하드웨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들입니다. 특히 일반인들한테 사물인터넷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키맨들은 누구냐면 바로 네트워크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TV 보시면 대놓고 사물인터넷에서 광고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SKT는 뭐 이상하자 막 그런 키워드를 광고를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IoT 애톰이라는 브랜드까지 런칭하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IoT 산업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돈을 정말 쉽게 벌었잖아요. 마이크를 좀 그 기존에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돈을 정말 쉽게 벌었는데요. 여보세요 통화하면은 뭐 초당 과금해가지고 돈을 쉽게 벌었잖아요. 이것도 현금으로.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 하던 서비스하고 똑같은 일이 재현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풀는 순간 이제 헬이 열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LTE 칩을 파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사의 망을 활용할 수 있는 LTE 칩을. 근데 지금 LTE 칩 아무리 많이 팔아도 한국에서는 5천만 대 이상 팔기가 힘들거든요.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미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5,200만입니다. 한국에. 이미 인구수보다 더 많은 칩을 팔았는데도 이제 성장의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LTE 칩을 더 많이 팔고 싶은데 그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한 사람한테 LTE 칩을 여러 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의 그 IoT 애톰 전략은 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에도 LTE 칩을 붙여라, 뭐에도 LTE 칩을 붙여라. 그러면 LTE 칩을 여러 개 팔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증폭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SK텔레콤 쪽에 교육이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통신사 쪽에. 여기에 고민이 상당히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oT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은 데는 바로 하드웨어 사업자들입니다. 칩셋 제조사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그 제조사들 중에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X86으로 대변되는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칩셋 제조사인데요. 이 PC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성장의 한계가 왔고, 그 다음에 모바일 칩셋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암한테 밀려서 사실 거의 실패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메가 트렌드가 이제 사물인터넷이 됐는데 여기다 칩을 팔겠다. 그런데 이 칩을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이 나서니까 당연히 기존의 강자였던 모바일의 강자였던 ARM도 지금 나서고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칩셋 회사들이 새롭게 열릴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칩셋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IoT 플랫폼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자는 바로 플랫폼 사업자인데요.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그 구글 I/O나 따따디시 같은 데 가시면 이거 스마트폰에 대한 혁신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혁신이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 몇 년간 하드웨어 혁신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시면 그 애플 아이폰 신버전 나왔는데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내민 조건이 하나 생겼죠.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 아이폰 6S를 사고 그 다음에 자기네 프로모션에 가입하면 아이폰 7이 나왔을 때 거의 절반 가격으로 주겠다. 그런 프로모션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은 이런 프로모션이 거의 말도 안 되는 회사였는데 혁신이 이제 그 정도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 걔네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바로 자기네 거를 바탕으로 허브를 하겠다. 우리를 허브로 거쳐서 너네가 좀 팔아라. 그래서 필립스에서 만든 휴도 사실은 애플 아이폰을 허브로 써가지고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필립스의 휴를 많이 판매가 되면 애플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브 전략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 이쪽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 스마트폰 갖고 돈을 벌겠다고 노키아까지 인수했다가 지금 노키아를 정리하고 다음 전략을 선택한 게 바로 플랫폼 허브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서비스 회사가 기존의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IoT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 가치 때문에 뭐 다양한 B2G, 그 다음에 B2B, B2C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B2G에서 특히 정부 주도로 뭐 에너지에다가 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걸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안전에 관련된 걸 하겠다, 이런 정책을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B2B에서는 주로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서비스 자동화 이런 쪽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쪽에 B2B 공장 자동화 쪽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하고 맞물려서 독일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B2C 시장에서는 크게 세 꼭지로 볼 수 있는데요. B2C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데는 바로 자동차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큰 돈을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집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 쪽에 많은 IoT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자동차 산업, 특히 무인 자동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5년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 없이. 네. 사물 인터넷 사례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의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2020년까지 미래부에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 전략을 쫙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직업 그리고 기술 흐름에 대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동영상 한번 간단히 풀어주시면, 이 동영상은 2007년도에 그 애플 아이폰 출시했을 때 나왔던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이 나오고 나서 많은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혁신이 벌어졌는데,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사실 코닥이라는 회사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벌었냐면 그 당시에 똑딱이 카메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카메라 열풍이 불었거든요. 뭐 DSLR, 똑딱이 카메라 등등 큰 돈을 벌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똑딱이 카메라를 안 사고 셀카봉을 사거든요. 이유는 여기 이 녀석 때문에 더 이상 코닥이 경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또 하나의 빅 아이템이 바로 MP3 플레이어인데요. MP3 가지고 큰 돈을 번 회사가 바로 애플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이제 MP3 안 팔고 이걸 팔죠. 요즘에 MP3 제조하는 회사가 국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 돈 주고 MP3 살 수 있는 모델은 한 모델밖에 없습니다. 아이팟 나노 미니 시리즈 그거밖에 없죠. 애플 제품. 왜냐하면 요즘에 MP3 듣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멜론이라든지 뭐 지니 뮤직을 듣지 이전처럼 MP3 파일 자체를 다운받아서 듣는 경우가 급속히 줄어든 거죠. 지난 정권에서 왜 한국에는 닌텐도가 없냐 해가지고 주목받았던 제품인데요. 저 회사도 지금 4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안에 앱이 수백만 개가 게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샤프 전자수첩인데요. 저 한때 좀 공부 좀 하려면 다 하나씩 사야 되는 필수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저 샤프 전자수첩이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 타면은 신문이 엄청나게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무가지 신문이. 그래서 거기다 신문 올려두지 마세요라고 써붙였잖아요. 근데 이 국민성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에 신문을 하나도 안 올려놓죠. 국민성이 좋긴 하지만 결론은 얘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이 도메인에 있는 회사들에 다녔던 사람들이 아까 스티브 잡스 앞에서 와 스티브 잡스 위대하다 내가 아이폰을 사줄 거야 라고 했다면 자기 직업을
갉아먹는 일을 한 거죠. 재생 좀 해주시겠어요? 구글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도로 주행에 들어갑니다. 애플도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무인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LA에서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구글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연습용 주행도로에서만 달리던 이 무인 자동차는 캘리포니아주 본사 주변 일반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글은 다양한 주행 시험을 통해 무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Getting these cars out into the public and allowing people to react to them, allowing us to see them out there, I think that's a huge deal. And most importantly, it's the necessary step. 하지만 공원과는 달리 탈착식 운전대와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페달 등을 장착했습니다. 구글 무인차가 지난 6년간 11건의 접촉 사고를 낸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안전성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일반 도로 테스트를 거쳐 오는 2017년 무인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애플도 무인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네트워크 연결성 등의 장점을 살려 자율주행 차량에서 영화를 보고 기사를 검색하거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 고위 간부는 최근 자동차는 궁극의 모바일 기기라고 밝혀 애플카의 개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벤츠와 BMW, 토요타와 현대 기아차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무인차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의 가세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동반 상승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차는 2020년을 전후해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그냥 YTN에 있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동영상인데 저 동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벌어지면 현대 자동차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자동차가 연비가 좋아야 되고요. 운전할 때 핸들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뭐 힘이 좋아야 되고. 근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앞으로의 자동차, 무인 자동차 핵심은 차 타고 가면서 업무를 보고요. 차 타고 가면서 영화를 보는 거지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딴짓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무인 자동차의 컨셉이 바뀌는 거고, 운전을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면허 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치명적인 데는 바로 이런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 무인 자동차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려 6년 동안 11건의 그 접촉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11건의 접촉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동차 보험 드는 이유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뭐 누구누구가 7억짜리 페라리 박아서 부서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파산했다더라. 대물 보험을 최소한 5억 이상은 들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위험을 팔아서 그쪽까지 돈을 벌던 회사였는데 6년 동안 접촉 사고 11건 났는데 누가 보험을 센 걸 들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현차라든지 도요타가 영향을 받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 타고 갔는데 그 라디오 뉴스 나오더라고요. 기사님이 운전하는 거 정말 힘들어서 나는 꼭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면은 이제 자기 직업이 사라지는 거죠. 예. 뭐 아시겠지만 해마다 뭐 택시비 인상해달라, 또는 해마다 자동차 그 화물연대가 현실화 시켜달라, 우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데모를 하면 바로 개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직업을 아예 없애버리겠죠. 지금 2017년부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5년 오늘이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사실은 2년이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0년에 당장 모든 차종이 무인 자동차 바뀌긴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무인화 기술은 뭐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그 큰 비행기, 그 국제선 비행기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이미 무인 운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철 같은 경우에도 다 무인 운전되고 있습니다. 그 강남역에 보시면 정자동 가는 거 판교 가는 신분당선 거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조종석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해마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했잖아요. 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타야 된다 앞뒤로. 근데 사실 앞뒤로 한 명도 안 타도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게 이미 몇 년째 누적이 돼 있고 그 위험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뻥 뚫린 지하철 앞에서 사진 찍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무인화 기술은 여기저기 많이 접목이 되고 그 무인화의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저 자동차 기술이 곧 현실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로봇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 로봇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구글에 인수됐습니다. 구글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군사용으로 이미 개발돼서 미 육군에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는 로봇이고요. 배낭 메고 뛰는 로봇이거든요. 군인들 배낭 대신 메고 뛰는 로봇. 잠시만요. 저거는 이제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족구행 로봇이 균형 잡는 게 중요한데 저런 것도 있고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로봇은 저런 류의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수중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입니다. 그 이전 정권에서 물고기 만들었잖아요. 네, 안 돌아다니잖아. 네, 저런 류의 물고기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파리 로봇입니다. 저런 류의 해파리 로봇은 일단 띄워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 형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드론인데요. 드론 보시면 저게 이제 군집 비행이라고 하는 건데 저 새 그 여러 가지 드론이 상호 작용에 의해서 동시에 작동하는 군집 비행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저 군집 비행이 바로 무인 비행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 유인기 마지막 버전이 F-35거든요. F-35 이후에는 유인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태우면 사람을 위한 장비를 너무 많이 넣어야 돼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무인화 기술을 하면은 사람을 빼버리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염가로 만들 수 있고 저런 군집 비행을 활용해주면 군사적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이요. 네, 부대에서 무인 대학 나무. 네. 교전 필요 없어. 넘길 수 없어. 네, 앉아서 조용. 사실 지금 보면은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모바일 시장의 40%를 장악했던 노키아가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회사가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레이저 폰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아주 큰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불과 10년 후에 지금 회사가 2번이나 매각됐습니다. 구글에 한번 팔리더니 지금은 중국에 팔려서 거의 회사가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고요. 코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초에 최대 매출을 올리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평균 수명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1935년도만 해도 S&P 500 지수에 올라갈 회사들의 크기가 그 정도 되는 회사가 되려면 회사가 최소한 90년은 됐어야 S&P 500 지수에 올라갈 정도의 큰 회사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2011년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올라간 회사들의 수명이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S&P 500 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20년, 페이스북 10년, 아마존, 야후 이런 회사들이 극적으로 평균을 완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수명이 20년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요즘에 보험 가입할 때 기본 100세 약정을 맺거든요. 사람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서 100살을 사는데 좋은 회사는 수명이 20년도 안 되는 이 미스매치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 무의미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ICT 영역에서는 이런 10년 주기로 혁신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ICT 기술 영역에서는. 1980년도 같은 경우에 ICT에서는 기업 전산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기업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기업의 메인프레임이나 서버를 판매할 수 있는 IBM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썬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회사들도 큰 돈을 벌었었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IBM하고 지금 IBM 완전 다른 회사입니다. 저 당시 IBM은 메인프레임하고 서버 만드는 회사였고요. 지금 IBM은 그 모든 도메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중국에 매각해서 지금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 썬마이크로 시스템은 현재 IT 쪽에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바 언어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저기에는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회사였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오라클은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지만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클라우드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솔루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로 스위칭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그 가장 큰 시대의 화두는 바로 개인 PC 시대, 개인한테 PC를 주겠다는 게 시대의 화두였는데요. 이 당시에 당연히 큰 돈을 번 회사는 PC 만드는 회사였죠. 그 PC에 칩을 제공하는 인텔, 그 다음에 그 칩에서 운영체계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텔이라는 키워드로 묶여가지고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었습니다. 특히 윈도우 95가 이제 출시된 지 20년 됐는데요. 그 이후로 세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아주 심플한데요. 운영체계가 더 이상 잘 안 팔리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 수익 모델의 50% 가까이가 OS에서 매출이 발생하고요. 나머지 30~40%가 OA에서 발생합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에서 돈을 벌었는데 돈 벌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OS 같은 경우는 심각한 타격이 있는데요. 리눅스라든지 무료 OS가 퍼지고 있고 최근에 안드로이드 같은 게 노트북에 이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PC에 굳이 윈도우를 쓰지 않더라도 공짜로 얼마든지 OS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OA 프로그램도 심각한 타격을 먹고 있는데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글 그 닥이라고 하는 O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웬만한 문서 작업은 다 할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 기반의 공짜 서비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업 보고 이 서비스 엑셀 한 카피 사는데 70만 원 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구글 닥으로 바꿔 타죠. 저희도 다 구글 닥을 쓰는데요. 인당 10불만 제공해주면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수익 모델이 무너진 거죠. 크라우드인가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돈 벌기 힘들다는 가정하에 파격적인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윈도우즈 10을 출시한 다음에 다 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OS를. 예전에 엄청나게 돈을 벌던 거를 다 공짜로 강제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네. 업데이트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도 예전처럼 한 카피를 돈 받고 다 파는 게 아니라 서브스크라이브 모델로 팔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로 해서 한 달에 뭐 16,000원 내면 뭐 데이터를 어디까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애플도 OS를 다 공짜로 줍니다. 애플 노트북 사시면은 해마다 OS를 새 버전을 주거든요. 돈을 안 받고. 그리고 OA 프로그램도 다 공짜로 주고 있죠. 아이웍스 시리즈도. 대신에 PC만 사면. 근데 이 PC 가격이 예전에는 터무니없이 비쌌는데 최근에는 급격히 다운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존 수익 모델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애저 서비스에다가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시키겠다고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수익 모델에 심각한 변화가 현재 감지되고 있고요. 인텔은 원래 X86으로 PC 시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PC를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신버전 나오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가서 용산 가서 바꿨는데 지금은 PC 한번 사면은 10년 쓰는 거 아니냐, 뭐 20년 써도 고장 안 나더라고요. 신규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마트폰은 해마다 바꾸죠. 근데 아쉽게도 스마트폰에서는 칩을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2000년도 넘어오면서 시대의 화두가 인터넷 서비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당시에 구글, 야후,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막 등장하면서 세상의 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2000년도 초반이라면 그 10년 후 인터넷의 미래 또는 20년 후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이런 어떤 간담회 장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 2000년도면 아마 이 자리에는 구글은 초대가 불가능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되고 매출도 거의 없는데 누가 그 자리에 부르겠어요. 그 자리에 오려면 최소한 철기한 나우누리, 하이텔처럼 기존에 고객도 많고 수익도 엄청난 회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자리에 다음이나 네이버가 어떻게 초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10년, 25년 전에 시대를 장악했던 회사들은 다 없어졌고요. 전혀 새로운 회사들이 이 도메인을 장악하면서 S&P 500 지수의 평균 나이를 확 낮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다시 모바일 시대가 열렸는데 모바일에서도 혁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10년 주기로 다음번은 IoT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 인터넷과 모바일 혁신을 일으켰던 구글과 애플이 다시 한번 IoT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IoT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드론 관련된 기술들, 뭐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한 도메인에 다양한 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 ICT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IoT 시장 전망을 하기 전에 사실 좀 역사를 좀 되돌려 보면 1997년도에 이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막 별의별 서비스를 다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1997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접속이거든요. 1997년도에 최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연애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최첨단 ICT 기술이 바로 텔넷이죠. 텔넷, 공중전화, 삐삐. 그게 97년도에 가장 히트친 영화인데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을 하면 될 거를 왜 전화를 하냐고. 요즘에는 사실 길에서 공중전화 찾기도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많은 서비스가 나와서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부동산 서비스를 만들면 뭐 큰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고요. 카페 서비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네이버 카페로 가고요. 이메일 서비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여기로 가고. 검색 엔진을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여기로 가고. 그래서 시장을 완전 독점적으로 장악한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이 회사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모델로 현재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큰 주목받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소셜 커머스인데요. 이 소셜 커머스가 2009년도에 한국에 888개가 등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불과 6년 후에 이제 제대로 된 회사는 3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3개도 사실은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소셜 커머스의 핵심적인 논리는 뭐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서 뭐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건데 이 회사는 국내 최대의 쇼핑몰 회사가 됐고 그리고 국내 최대의 택배 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고 이렇게 예, 택배 자동차 1000대를 가지고 전국 당일 배송 지금 추진하는 택배 회사를 지금 살박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걸 인정받아서 쇼핑몰과 택배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소프트뱅크가 1조 원을 투자했죠.
이 회사는 가장 성공적인 소셜 커머스 회사입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막 붐업하더니 바로 외국계 회사에 팔아갖고 큰 돈을 한번 벌었다가 그 외국계 회사가 망가지면서 다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 부자가 회사 그냥 만들고 있다가 최근에 넥슨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똑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도 2010년도부터 모바일 시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 시장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애플하고 구글이 만들어낸 모바일 생태계는 상당히 그 개발사들한테 유리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아시겠지만 도매 소매 막 하면서 패키지 하면서 돈을 막 벌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애플, 구글이 아주 심플하게 수수료 30%만 주면은 유통을 해준 거죠. 그리고 수출도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출하려면 정말 힘들었지만 애플, 구글이 만들어놓은 그 생태계에서는 수출은 버튼 하나만 클릭해주면 나라 국가만 배포하는 국가만 바꿔주면 바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사들한테 아주 좋은 시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앵그리버드 만든 그 핀란드 회사는 유명해졌잖아요. 로비오라는 회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이 시장이 현재는 완전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뭐 모바일 개발자 10만 명을 양성하자 막 정부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양성해놨더니 지금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얘네 수수료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 카카오나 나인에다가 이렇게 띄우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돼서 돈을 벌기가 힘듭니다. 수수료가 2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퍼블리셔가 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가 반드시 껴들어가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 퍼블리셔가 껴서 브랜딩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OS, 안드로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지원해줍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수백만 개 앱 중에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요구를 합니다. 퍼블리셔가 네. 뭐죠? 더 예를 들어서 퍼블리셔의 대표적인 회사는 넥슨 같은 회사입니다. 넥슨. 네, 넥슨이나 NC 같은 회사들이 퍼블리싱을 하는 거죠. 자기네 브랜딩을 넣어가지고 외주 업체가 만든 게임 개발을 갖다 팔아주는 거죠. 팔아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모델이죠. 출판사 개념 똑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광고를 해주는 네, 시장 광고도 하고 게임을 여러 가지 뿌려주고.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퍼블리셔죠. 브랜딩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끼면 사실 돈 벌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블리셔가 더 강력한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게임 개발할 때도요, 안드로이드만 개발하면 퍼블리셔가 쳐다도 안 보거든요. iOS하고 안드로이드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PC용 개발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하철 가다가 아이폰 갖고 게임을 했던 거를 집에 도착하면 그 갤럭시 탭으로도 게임이 연이어서 돼야 되고요. 방에 들어가서는 내 윈도우 노트북에서 게임이 그대로 돼야 돼요. 사용자. 아이클라우드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거실에 주말에는 똑같은 게 엑스박스에서 되기를 바래요, 소비자가. 그렇게 안 만들면 퍼블리셔가 얘네한테 그 게임을 유통 안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발사는 마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개발자를 엄청나게 채용해야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iOS 개발자, 윈도우 개발자, 그 다음에 뭐 엑스박스 개발자 뭐 등등등. 외국은 여전히 이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또 하나의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걸 쓸 수밖에 없는데요. 게임 엔진은 뭐냐면 앱을 한번 만들면 iOS나 안드로이드로 작동을 동시에 시켜주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개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알리바바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어느 위치가? 퍼블리셔 아니면 플랫폼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게임 엔진이 또 차지하는데 게임 엔진 수수료가 10에서 15%입니다. 그런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모든 개발자 인건비보다는 게임 엔진 쓰는 게 훨씬 더 남는 거기 때문에 최근 추세는 다 게임 엔진을 쓰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여기에 복병이 또 등장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기 운영하는 서버를 운영해 줘야 되잖아요. 게임 서버 운영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에서 3% 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카드 결제 수수료. 그래서 여기에 마진율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 개발사들이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상당수의 게임 회사들이 중국의 괜찮은 회사들은 M&A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모바일 하면은 뭐 큰 부자가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은 모바일 개발자가 해고의 영순이고요. 게임 개발자는.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게임 엔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해고 영순이죠. 사물 인터넷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모델 리뷰와 고객층 서비스에 대한 그리고 돈 벌었다는 얘기는 없고 다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의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키워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미래부에서 이 메이커 무브먼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안배를 해서. 참고로 저는 미래부의 ICDI 포럼의 교육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최첨단 ICT 기술에다가 R&D 하겠다고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메이커들 노는 장난감 만드는데 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여자분들한테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샤넬 구찌라고 얘기하시고요. 남자분한테 메이커가 뭐냐 그러면 이제 현차, BMW만, 벤츠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이커는 뭘 만드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메이커는 뭐 나무 깎아서 책상이나 의자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도구의 이름은 ICT인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3D 프린터가 주어져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단순한 책상, 의자가 아니라 첨단 IoT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웹이 만들어 놓은 웹 2.0의 컨셉, 참여 공유 개방의 컨셉이 커뮤니티, 특히 모바일 SNS를 통해서 강력하게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놨고 그걸 바탕으로 정보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작은 공급원이 생겨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조단위 성공 사례를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 체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무브먼트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장표는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미래부 쪽에 메이커 무브먼트 관련된 정책 보고도 쓴 거 있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요약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미국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커 무브먼트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미국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메이커 무브먼트에 가장 열심히 후원하는 민간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ICT 회사들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아주 열성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교육, 그 다음에 뭐 영국 같은 경우에 5살 때부터 오픈소스 하드웨어 의무 교육을 시작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제조업에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이피라고 해서 메이커들의 모임 행사가 있는데 메이커 페어의 상징입니다. 저 메이피가 하는 메이커 페어 행사가 있는데요. 저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올해 6월달에 중국 심천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메이커를 이용해서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커 무브먼트가 중국한테 딱 맞는 컨셉이거든요.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산자이잖아요. 이 남의 거 살짝 베껴서 근데 메이커 무브먼트 핵심이 베끼는 거거든요. 남의 거. 최적화되어 있고 여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제조업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재 메이커 무브먼트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의 칭화대에 지금 12층짜리 초대형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완공인데요. 그 건물 전체가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일본은 오타쿠 문화가 있어서 방에 들어가서 뭔가 만드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또 일맥상통하는 거죠. 장인 정신과 맞물려서. 그래서 일본은 전기전자의 부품 연계 사업과 로봇, 그 다음에 문화, 특히 만화 콘텐츠와 접목되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커 무브먼트 이 그림이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여기 친구가 6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는 9살이 됐고요.
요게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라즈베리 파이 25불짜리인데요. 그거 64개를 병렬로 연결하고 레고 블록을 꽂은 그 서버입니다. 워크스테이션급 성능을 갖고 있는 고성능 서버인데요. 메모리가 1테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구축하는데 쓴 비용은 200불, 그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거를 6살짜리가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저 사이트 들어가시면 만드는 방법이 전부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6살짜리 묵묵히에서. 그리고 실제 저 서버는 상당히 효율적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서버는 뭐 HP나 델 같이 유명한 벤더가 파는 제품을 사다가 IDC 센터에 넣어야 됐습니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만약에 부품이 하나 고장나면 그래서 그 벤더한테 전화를 하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하드 하나 고장나면 뭐 하드디스크가 이상해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뭐 150만 원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생태계였는데, 이 제품은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레고 블록을 살짝 들고요. 안에 보디 25불짜리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다시 바꿔 꽂으면 바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저전력이기 때문에 IDC 센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 이 제품은 그 스타트업이나 중소형 비즈니스에서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초소형 노트북을 사려면 방법이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는 거거든요. 뒤진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려고 딱 봤더니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결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산 다음에 이제 아우 좋아갖고 이제 기다리다가 며칠 써보고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는데요. 지금 이 제품 만드는 방법이 이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 3D 프린터로 케이스 찍고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 어떻게 올리고에 대한 방법이 다 되어 있고요. 이걸 변형하면 자신만의 노트북을 아주 염가에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Hi, I'm Sylvia Todd from Sylvia's Craft Make Chef. I'm Fidel Oscar. And I'm Lenore Edmondson. We're the founders of Eagle Bed Science Laboratories. What is the watercolor box? The watercolor box is an educational robotics kit that can paint with watercolors. I came up with the idea for the watercolor bot because I wanted to create my own robot and enter it into the robot. 지금 보신 거는 맨 옆에 있던 첫 번째 나왔던 친구가 실비아라는 친구거든요. 저 친구가 초등학교 때 보통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 그림 색칠 공부 시키잖아요. 물감으로. 근데 색칠 공부 시키는데 얘가 반기를 든 거죠. 아니 나의 소중한 손에 불을 묻힐 수 없어.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면 그런 거 기계가 그려주면 되지 않아 라고 아까 옆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이면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죠. 혼날 일이죠. 근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실비아 가족들이 저 제품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금방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주위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서 이 제품을 소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트에 올렸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1억의 펀딩 자금이 모였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제품은 현재 294불의 가격에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워터컬러 보시라고. 실비아는 현재 실비아닷컴이라는 개인 사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스타를 만들어줬거든요. 투스브러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저 사진은 2년 전에 MWC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MWC는 매년 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전 세계 IT 기업들의 축제거든요.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자리인데요. 저 자리에 나온 제품입니다. 저 제품은 칫솔질하면 스마트폰으로 칫솔질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는 제품인데, 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냐면 말 안 듣는 애를 키우는 엄마죠. 그래서 화장실만 들어가면 애가 거짓말하는 거죠. 칫솔질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애한테 쥐어준 거죠. 그랬더니 주위의 반응이 폭발적이죠. 우리 애도 필요해.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갔죠. 그래서 저런 완제품이 나왔습니다. 현재 10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똑같은 컨셉인데요. 에그마인드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만든 사람은 그 장보러 갔더니 항상 고민이었죠. 냉장고에 계란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는데 또 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냉장고에 계란이 남아있는지 체크해서 스마트폰에 표시하는 에그마인드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자기 좋아서 만들었는데 수요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올렸고요. 거기서 돈 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7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쟤는 잘 팔리는데요. 얘는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해는 없죠. 왜냐면 개발비가 이미 건졌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저 옆에 2012년도에 올라왔던 그 스마트 스미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5,694명이 120만 불을 모아줬고요. 2년 후에 삼성전자가 2,000억에 인수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시점에 나온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제품인데요. 9,522명이 240만 달러를 모아줬고 이 제품은 2년 후에 페이스북에 2.5조 원에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에 1조씩 번 거죠. 1조 2천억씩 번 거죠. 현재 이 제품의 최종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품은 삼성 VR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에서 출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인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네, 가상현실 게임기 만든 건데요. 요거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그쪽으로 가겠다고 배팅을 한 거죠. 2조 5천억. 저거는 IoT 플랫폼 만드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가 IoT 플랫폼 하겠다고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류의 성공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하는 쇼핑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딱 두 개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쇼핑몰 보면 인터파크나 11번가 옥션 같은 데 가서 물건 사시잖아요. 물건 사실 때 기준이 있잖아요. 무슨 기준을 사시나요, 물건을? 가격, 그 다음에 평판.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평판은 빠른 배송이죠.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쇼핑몰에 보시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올라온 제품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쇼핑몰에서 아이폰을 사려고 딱 갔는데 아이폰에 대해서 결제를 딱 하면은 최대한 빨리 나한테 아이폰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사려고 딱 클릭했더니 샤오미 폰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쇼핑몰의 핵심은 내가 산 거가 반드시 와야 되는 그게 특징이 하나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요거 이제 만들다만 제품들입니다. 제품 자체가. 이건 이제 만들다만 제품을 올리고 너네가 돈을 주고 사면은 그 돈 가지고 내가 완제품을 만들겠어. 그 다음에 쇼핑몰의 핵심은 내가 돈 결제하면 곧바로 제품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특징이 곧바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옵션을 겁니다. 너가 돈을 주면 내가 만들어서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또는 영원히 안 보내줄 수도 있어. 실제로 40~50% 이상의 제품을 영원히 받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빼면 다 똑같은 거죠. 미국에 테크샵이 있는데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도 케이스라는 제품인데요. 아이패드 나왔을 때 그 실직자가 여기 가서 한 달 수업 듣고 아이패드 도도 케이스 만들어서 석 달 만에 100만 불 벌었던 신화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띄워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팔 창업자가 투자한 스퀘어 성공 사례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중에서 탐사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 만든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750불에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이걸 만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메이커에 일단 책도 썼습니다. 뭐 저기 보시면 이제 저게 옆에 있는 거는 그 저개발국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저개발국에서 그 신생아들 체온을 조절해주는 제품을 이제 아까 테크샵에서 만들어서 이미 10만 명 정도의 수혜를 보게 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명을 이용한 제품, 뭐 기존의 카메라 클립을 제작하는 제품,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에 캠핑 갔는데 아이폰 충전하고 싶어서 만든 제품인데요. 불을 떼면 그 불 하는 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충전하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앞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좀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키워드를 5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이 세상에 나오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는 아주 몇몇 특정 회사가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리딩했는데 지금은 융복합 기술을 통한 여러 가지 제품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곡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헬스케어 제품 만들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헬스케어 제품은 의료 산업에다가 기존의 전혀 새로운 산업을 융합한 건데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는 이 제품은 존재할 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기존의 인증 체계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 만들어도 판매가 불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미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 사실 인재 공급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에 대해서 곡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자바 가르치고 알고리즘 가르치고 데이터 구조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쪽에 관심을 끊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 국영수를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국영수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게 언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진정한 이유는 한국 사람하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국어를 이해 못하면 말귀가 안 통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외국인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고 수학을 이해 못하면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물건을 못 사잖아요. 아주 동계산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국영수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이것만 가르치기 뭐하니 뭐 고전 산문도 가르치고 뭐 시조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일상적인 회화에 쓰지 않는 뭐 문법, 영어 문법도 가르치고 단어도 가르치고 그것만 그 논리적인 사고 키우는 것만 부족하니 미적분도 가르치고 통계 확률도 가르치고 해서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등장할 미래사의 핵심은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버추얼, 리얼리티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가상의 세계의 규칙을 모르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규칙이 사실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왕창 늘어나는 거죠.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핵심인데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은 전혀 엉뚱한 뭐 프로그램 언어, 문법, 알고리즘 이런 거에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영어 교육하고 똑같잖아요. 네. 위주로 가르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공급하는 패턴이 필요한데요. 사실 기존에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는 5대 메이저 산업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산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석유화학 산업이 그 2010년도만 해도 수출 1위였잖아요. 석유화학 관련된 제품들 수출이.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동에서 싼 원유 수입해서 정제해서 크게 마진해서 수출하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사실 뭐 미국이 산유국 1위가 되어버렸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싼 기름을 판매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회 시스템 설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해도 2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라고 요즘에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또는 뭐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산업혁명의 2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제가 좀 잠깐만요. 네. 물론 토론을 하겠지만요. 좀 앞에 슬라이드. 새로운 사회 시스템 속에 그게 지금 어디가 제일 앞서간다고 내가 좀 아는 거가 있습니까? 조사의 한 바에 의하면 혹은 예측을 하거나. 가장 앞서가는 동네는 미국 실리콘밸리인 것 같습니다. 아, 여전히. 네. 죄송한데 그게 좀 어떤 걸 연결해서 말씀하시는지 새로운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실 기존의 사회 시스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기존 시스템은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 같은 경우에 그 정형화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시스템에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구조를 따르잖아요.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그런 구조를 무시하는 혁신적인 파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ICT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거에
틀을 많이 깨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패스, 새로운 형태의 성공 사례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근데 적어도 IT나 테크니션의 기회가 있는 거지 인문사회나 뭐 이런 쪽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ICT 관련된 10년 주기의 발전이 있었지만 3월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 전 산업으로 확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문사회에도 당연히 IT 기술 융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기존 프레임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